안녕하세요. 홍콩 방구석 TV의 반선입니다. 오늘은 홍콩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로 홍콩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모두 그 홍콩의 공인중개사 관리 감독기구가 있어요. 거기에서 발간한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이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분쟁을 줄여보고자 발간한 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책자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우선 1부하고 2부로 나눴는데 1부에서는 계약 전 주의사항, 그 다음 두 번째로 임대 부동산 자료, 세 번째로 임대 기한, 네 번째 임대료, 다섯 번째 보증금, 여섯 번째 해약 특별 조항, 일곱 번째 임대료 이외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부 계약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의 직업과 필요하다면 수입과 신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는 그러니까 임차하려는 그 집이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일 경우 은행의 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은행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에 대출 은행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은행의 동의 없이 임대를 했다 하면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세입자의 보증금도 압류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임차 거주권, 그러니까 아직 그 임대차 계약이 만료가 안 됐어도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 임차인의 경우는 은행 대출이 있는 집일 경우 은행의 임대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못지않게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면 좋은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흉가 여부예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흉가를 찾아본 건데, 그 보시면은 지구의 정관호 지역을 쳐서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한 결과고요. 홍콩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흉가 목록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은 정관호,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날짜가 2019년 4월 17일. 이 주택이 왜 흉가로 그 지정이 됐는지 그 사고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진시인 73세 남성이 오전 8시 8분에 집안에서 목매달아 있는 상태에서 아들에게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이 흉가 목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흉가로 보통 지정되는 집 같은 경우에는 살인이 있었거나 그 해당 주택에서 혹은 자살을 했거나 화재나 이런 사고로 사람이 죽었거나 라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보통 흉가로 인정이 돼서 이렇게 흉가 목록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집을 매매를 하거나 혹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월세로 들어갈 경우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임대 부동산 자료인데요. 이거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가구나 전자제품을 함께 미리 임대할 경우에 미리 상세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의 경우에는 클럽하우스와 공공시설 이용 관련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인이 작성한 가구나 전자제품 목록을 확인을 해서 입주 전에 그 체크를 해서 입주하는 게 좋겠죠. 다음 세 번째 임대 기한. 자, 임대 기한, 임대인은 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재임차 우선권을 줄 경우 계약서에 임차인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재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을 명기해야 함.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1년을 맺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그 이어서 계약을 할 경우에 그 현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을 경우 그 재계약할 경우에 어떤 그 변화되는 임대료, 그다음에 임대 기간 이런 거를 명확하게 그 기재를 해놔야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대 계약서에 재계약 우선권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2004년 7월 9일부터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주택 임대차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제도,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죠.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폐지가 되기 전에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그 1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과도성 정지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임대차 계약을 정지를 할 수가 있었고, 반면에 임차인은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과도성 정지 통지서라는 이런 통지서를 발송을 하면 임대차 계약을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7월 9일 이후에는 쌍방이 합의한,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다음으로 임대료 부분은 뭐 당연히 임대금액 적시를 해야 되고요. 임대료에 세금 및 관리비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임대료 면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지출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임대료 면제 기간이 일주일 이내다 그러면 사실 의미 없는 건데, 뭐 보름이다, 한 달이다 그러면 그 기간 임대료는 면제가 되지만 사실 그 기간에 관리비든지 세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도 명확하게 명기를 해놔야 나중에 분쟁 발생 소지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임대료 납부 기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5일 이전에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명시를 해야 되고요.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기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납부 방법. 임대인은 그 임대료를 수령을 하면 반드시 그 수취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안 하면 불법이고요. 임차인이 임대료 납부를 습관적으로 연체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보증금 보겠습니다. 보증금 액수, 보통 월세에 한 달에서 세 달치를 임대 보증금으로 받고 있죠.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상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져서 월세 돈이 없어요. 그런데 보증금은 세 달치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임대료로 그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상쇄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연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연체가 되면 임대인이 그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 임대료 및 비용 등을 공제할 권리가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 상태를 보겠죠. 어디 부서진 곳이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구나 전자제품도 함께 임대를 했을 경우 파손이나 손상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줄, 공제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기간. 일부 부동산 업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기한을 인쇄를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일 뭐 이렇게 한 달. 근데 이거는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짧을수록 좋겠죠. 이건 역시 임대인과 합의하기 나름이에요. 7일 이하, 일주일 이내에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계약 시 보증금을 임대료의 증감에 맞춰 조정할지 여부. 다음으로 임대료 지급 중지 및 해약 특별 조항.
자, 건물에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재, 태풍, 침수, 지진, 지면, 함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겠죠. 이 원래 임차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합리적 시간 내에 임대 물건을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경우 쌍방 모두 동일하게 계약 해지 권리가 있다. 임대인은 더 이상 이 해당 뭐 예를 들어서 집이다 그러면 너무 피해가 커서 원상복구를 할 수가 없다. 계약을 해지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임대료 이외의 비용. 자, 임대료 이외로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금, 관리비, 그다음에 일상 잡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률상 점유자가 납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 내에 누가 납부할 것인지 명시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책임이 임차인에게 가는 거예요. 점유자에게. 토지세는 법률상 소유자에게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납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쌍방 합의해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고 일상비용에 해당되는 항목은 연료비, 전기, 수도비인데 보통 사용자인 임차인이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맺죠. 건물 구조와 외벽 유지 보수 비용은 집주인 책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물 내부의 어떤 문제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토지세, 관리비, 일상비용 납부 책임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렇다라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 위에서 지방세, 토지세 등은 지방세, 토지세와 그다음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일상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통상 계약을 맺고요. 비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처럼 각종 세금하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그 집주인 임대인이 내고 잡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만약에 그 임대인이 법인이다 그러면 세금, 관리비, 일상비용 다 그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법인하고 계약하는 게 더 손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조삼모사예요. 분리를 하면 월세가 싼 거고 이거를 지방세, 토지세, 관리비를 집주인이 다 부담한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그거를 계산을 해서 월세에 포함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하던 전체 다 세입자가 부담을 하던 총액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콩 부동산 이야기 두 번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